안녕하십니까. 대한전기학원 소방기술사 강의를 하고 있는 정현식입니다. 오늘은 139회 소방기술사 1교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39회는 문제가 수험생 위주로 상당히 출제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 살수 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의 대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먼저 그러면 연결 살수 설비가 뭔지 개념을 한번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이 여기 송수구가 있습니다. 송수구. 이 부분은 이제 소방차에서 체계를 내서 물을 이렇게 공급하는 송수구인데,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일단은 지금 현재 1송수구역, 2송수구역, 3송수구역 여기는 소방대가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하가라든지 지하층 등에 이제 설치해서 지상에 있는 송수구를 통해서 수화수를 원하는 구역에 공급하는 그런 소활동 설비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질문에서 살수 헤드의 개수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소방차가 송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살수 헤드의 방수량이 0.5메가파스칼에서 169에서 194 분당 리터 정도. 그러니까 통상 한 100, 중간쯤 하면 180리터 정도 요걸 하고 있는데, 살수 헤더가 이제 만약 10개인 경우는 약 한 2000리터, 분당 2000리터의 방수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이제 소방차가 방수 능력이 A-1급, A-2급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신식 이제 소방차고, 요거는 구형 소방차가 되겠는데, 여기에 평균적으로 한 2000리터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소방차에서 송수구를 통해서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개방형 헤드에 수화수를 법정 방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죠? 헤드 수를 10개로 이제 제한하고 있다. 이게 사실 키포인트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배관 내의 마찰 손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소방은 마찰 손실 계산을 하젠 윌리엄스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하젠 윌리엄스식이 여기 보시다시피 델타 P는 6.174 곱하기 10의 5성에다가 C의 1.85성 곱하기 D의 4.87성, 예, 조도 개수의 1.85성, 그 다음에 배관 간격의 4.87성 분의 유량의 1.85성입니다. 자, 여기서 단위메다니까 만약에 이제 길이를 하면 이렇게 L 되겠죠. 그죠? 길이에 비례해서 마찰 손실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증가를 하게 되면 마찰 손실도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찰 손실이 커지게 되면 방수 압력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소화수의 집중 방사 및 수송 피해 방지라고 이제 적었는데, 앞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자, 만약에 이 3송수구에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집중 방사가 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1송수구, 2송수구의 수송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송수구역을 이렇게 적절히 분할하면 화재구역에 집중적으로 수화수를 방사하여서 수화 효과가 되겠죠. 그리고 비화재구역에는 수송 피해가 최소화가 가능을 하겠죠. 그래서 가장 큰 그거는 1번입니다. 1번. 소방차의 송수 능력 한계 때문에 10개 이하로 제한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상당히 이제 실무적 괜찮은 좋은 문제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2번 문제는 뭐냐면 가스계 소화 설비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설계 농도하고 소화 농도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죠? CO2 소화 설비가 34% 최소 소화 농도, 설계 농도 34%인 공학적 의미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답안에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도 이런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자, 이 세로축은 이제 농도입니다. 농도.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시간이고. 자, 여기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소화 농도고, 소화 농도보다 안전계수를 더해준 게 설계 농도입니다. 지금 여기서 물은 건 이제 소화 농도를 물었으니까, 지금 요 지점입니다. 그죠? 이 소화 농도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화재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소화액의 농도입니다. 말 그대로 소화 농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규정된 실험 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소화약제의 농도다. 예. 이거는 이제 소화약제가 우리가 소방에 보면 성능 인정 대상 소방용품이 있고 형식 승인 소방 대상물이 있는데 이 소화약제는 형식 승인 대상 소방용품입니다. 그래서 형식 승인 대상의 소화약제는 형식 승인된 그 소화 농도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소화 농도고 지금 그림 요 지점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한 거죠, 실질적으로. 여기 표현 안 돼 있지만, 화재가 발생되면,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되면 감지기를 통해서 감지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창문이 개방되거나, 이래서 창문을 다 밀폐를 해야 되겠죠. 이제 약재가 쏟아지기 위해서는. 그런 조정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약재가 방사됩니다. 방사돼서 쫙 이게 농도가 상승합니다. 상승해서 요 지점이 이제 뭐냐면 이제 설계 농도인데 여기서부터 이 설계 농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쇼킹 타임, 리텐션 타임, 뭐 홀딩 타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정도 농도가 돼야지만 거실에 화재를 소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이런 것이죠. 그죠? 자, 소화 농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설계 농도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소화 농도에다가 안전계수를 곱한 값 이상의 농도다 해서, 지금 여기 소화 농도인데, 요만큼 안전계수를 더해서, 이렇게 잡는 게 설계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탄소는 이 방호구역, 지금 여기 있는 방호구역이라고 치면, 이 최적, 가로, 세로, 높이, 최적하고 방호 대상물에 따라서, 이제 한 34%에서 한 75% 정도 적용하고 있고요. 할로겐 화물하고 불활성 기체는 우리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A급 화재는 A급 소화 농도의 1.2배, 그리고 유류 화재인 B급 화재는 B급 소화 농도의 좀 더 줍니다. 1.3배. C급 전기 화재는 A급 소화 농도의 1.35배. 요게 최근에 바뀌었죠. 1.35배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은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서 34%,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거죠. 자, 그러면 CO2 소화 설비 34% 의미는 이 CO2 소화 설비의 농도식을 했습니다. 21분에 21 마이너스 산소 농도, 거기에 100을 곱해서 프로테이지로 나타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C는 약재가 방사 후에 방호공간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O2는 약재 방사 후에 방호공간의 산소 농도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화재공학적 의미를 설명해 하면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이게 산소 농도 21%가 있는데 이 산소 농도가 이렇게 낮아지면 어느 시점에 화재가 이제 불이 나더라도 불이 꺼진다는 거죠. 그래서 화재의 3요소가 이거 아닙니까? 가연물, 그죠? 산소, 그 다음에 점화원입니다. 이것 중에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없애도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산소를 낮추는 거죠. 산소를 낮추는데 얼마? 15%까지 낮추면 소화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O2에다 15를 잡아야면 이게 28% 나옵니다. 28%가 되면 이제 불이 꺼지는데 최소 설계 농도는 그것까지 부족하니까 안전율을 1.2배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 34%로 CO2 소화 설비의 최소 설계 농도는 34%를 적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제도 평소에 공부를 하셨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 상당히 잘 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전기 쪽으로 좀 접근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휘도하고 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소방에서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조도의 규정값, 법적인 규정값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조도는 얼마 전에 문제가 출제돼서
공부해서 알고 계실 건데, 이 휘도에 대해서 작성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휘도는 말 그대로 눈부심,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념을 어떻게 잡는가 하면, 이 광원을 보았을 때 그 면의 밝음, 단위는 칸델라퍼 메타 자석인데 그 면에 얼마나 밝으냐. 그렇게 그 밝음이 눈에 얼마나 눈부심을 오냐 이거죠. 지금 현재 이제 그림을 제가 이제 그려봤는데 요 아이가 이제 광도입니다. 광도고 여기 사람 사람 눈 보입니까? 여기 사람 눈입니다. 여기서 이 어떤 세타 각도로 해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그러면 사람이 쳐다보는 거하고 이제 직각이 되게끔 했을 때 요 지점은요, 요 세타가 보면 DA-라고 표현했어요. 여기는 DA로 했을 때, DA- 하면 DA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예. 그래서 휘도를 이제 L 세타라고 한다면 단위 면적당 그 광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분모가 메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단위로서 그냥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위 면적당 광도. 그죠? 그래서 DA 코사인 세타분의 I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휘도는. 그 다음에 일전에 나왔던 이 조도는요. 조도는 여기 이제 LED 광원이면 요 대상물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요게 이제 조도입니다. 그래서 대상 요 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인데 우리 전기 쪽에서는 루멘 퍼 메타 자성, 조명공학에서는 루멘 퍼 메타 자성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소방에서는 그거를 럭스로 표현합니다. 뭐 전기에서도 표현하면 LUX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소방에서는 이 표현을 단위를 LX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재안전 기준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위 요 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을 말한다. 그래서 요 광원을 둥글지 않습니까? 요걸 점광원으로 보면 점광원의 여기 반지름 요걸 스몰 R로 R인 구의 중심에 있을 때 구의 그 모든 면 조도는 E는요 R 자성분의 I 럭스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이제 설명을 했고, 이제 우리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서 정확한 조도의 규정값은 지금 현재 네 개소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먼저 도로 터널에서는 이 차도 및 보도 바닥면은 좀 밝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럭스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 기타 지역에는 1럭스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조명 등에서는요, 비상조명이 설치된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 그 다음에 고층건축물 중에서 그 P라는 연구역이 있습니다. 고층건축물이 있으면 통상 이렇게 고층건물이 있다고 치면 보통 한 중간쯤에 이렇게 P라는 안전구역을 두게 되는데 이 P라는 안전구역에 그죠? 비상조명의 조도값을 10럭스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4번을 좀 이렇게 빼먹는 수업들이 많은데, 건설 현장의 화재 안전 기준도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비상조명이 설치된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도 상당히 좋았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중에서 이제 이 실제위원께서 아파트라고 딱 명칭을 냈습니다. 명기를 냈습니다. 아파트의 대피 공간이 있는데, 그 대피 공간을 만약에 건축에서 설치하지 않으려면 그 대체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의 종류별 성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해서 이 문제 조금 상당히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주택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피공을 설치하게 되는데 건축법에서 그거를 설치 제외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아파트의 4층 이상의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과 같은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 경우를. 자, 먼저 인접 세대와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 등인 경우 이렇게 이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이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현재 실무에서는 이 3번을 거의 대부분을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피공간 설치 제외하는 그 조건으로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게 되면 또 이제 그 왕관기를 3에서 10전까지 왕관기를 제외할 수 있는 그런 또 조건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뭐 대피 공간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뭐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 뭐 이런 경우인데 이제 3번이 이제 하향식 피난구를 자 그러면 하향식 피난구가 우리 소방에서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아예 이거는 건축에서 시공하는 부분이고 우리 소방에서는 별도로 또 하향식 피난 생기긴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그렇게 현장에 실무에서 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대체 시설인데 이 종류별 성능에 대해서라 해서 이 문제가 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하향식 피난구는 다들 이제 공부를 해서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 수가 있었을 거예요.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여서 이제 아래층으로 피난이 가능한 수직 피난 시설입니다. 하향식 피난구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이렇게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이 덮개는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을 가져야 됩니다. 비차열 1시간. 그 다음에 만약 덮개를 위에서 이제 개방을 했을 때, 밑으로 피난하고 개방을 했을 때는 건축물 관리 시스템 통해서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여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난구역 유효 계급부 규격은 직경 60cm 이상이다. 이렇게 네모를 생기면, 그죠? 네모를 생기면, 이제 이게 60cm 이상이 돼야 돼. 이 사람의 어깨가 빠져나가야지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직경 60cm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하층 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cm 이상 이격될 것.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층은 이렇게 오픈했으면 그 밑에 층은 이렇게 15cm 이상 이격돼가지고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똑같은 그거로 뚫어버리면 잡아가는 사람이 떨어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격해서 15cm 정도 이격해서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래층에서는 위층에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에 대한 조명시설, 다 이렇게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설계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cm 이하까지 내려올 거. 만약에 이제 여기 한 층이면 여기 이제 오픈해서 사다리가 쫙 내려올 거 아닙니까? 사다리가 내려오면 여기서 요게 50cm 이하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야 착지를 하기 좋으니까. 요게 이제 하향식 피난구는, 이거. 대부분 요 정도는 다 쓰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이 2가지가 있는데, 체류형, 여기 있죠. 체류형 대피시설하고, 그 다음에 탈출형 대피시설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공부하시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책에도 없고 해서 이 부분은 접근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체류형 대피시설은 말 그대로 체류한다 이거죠. 거주자가 대피를 위해 체류하는 시설이다 해서 거실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구조 가능한 장소에 체류형 대피시설 설치하라. 그 다음에 그 출입문하고 또는 덮개는 비차열 1시간. 우리 하향식 피난구에서는 비차열 1시간만 요구하고 있었지만 얘는 차열 30분 이상의 내화 성능까지 요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대피시설 실내 면하는 벽은 내화 구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실내 마감 재료는 벽하고 천장은 불연재로,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로, 바닥은 그죠, 주운 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만약에 외벽 밖으로 돌출되어 있을 때는 이거 건축 구조 기술자의 구조 안전성을 확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방수하고 내식 성능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앙건축위원회의에서 요구하는 성능도 확보를 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탈출형 대피시설은 이거는 건축물 어디에요? 외부에 설치해가지고 지상, 그리고 피난 안전구역, 또 피난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다.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대피시설 보게 되면 대피시설 출입구 앞에는 대피에 장애가 된 적재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되고, 출입문 또는 덮개는 이거는 차열 30분이 필요 없고 비차열 1시간에 내와 성능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아래층과 연결된 구조로서 문 또는 덮개를 개방했을 때 자동으로 이제 경보음이 울리는 하향식 피난 같은 그런 경보음을 울리는 구조를 해야 되고, 외벽 밖에 도출했을 때는 동일합니다. 앞에 체류형하고 동일합니다. 지금 요거하고 중앙위원회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요 두 개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좀 사실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이 문제가 130, 작년에 출제가 되었는데, 이게 또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구나. 그 출제위원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너희들 출제가 됐으니까 이제 안 보는 거지. 이래가지고 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출제위원들이 수험생들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이게 언제 생기는가 하면 2022년도 이제 12월 1일부터 그 이후부터 건축허가 등 소방 대상 동의를 신청한 대상부들은 건설 현장에도 건설 현장 소방만 전문적으로 보는 안전관리자 반드시 두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소방서에 가보면 이제 착공 신고를 할 때 이제 감리원 배치 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소방공사업체에 소방 착공 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도 선임하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구별해서 소방서에서는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제를 한 번만에 끝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놀라야 되자면 모르는데 건설 현장 이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공사업체에서 선정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건설을 하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축, 토목 이렇게 다 하는 종합으로 하는 건설자,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현대건설 그런 그 직원으로 이제 채용이 돼서 그 사람을 선임을 하고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만약에 소방공사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는데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 되는 건축물 때는 선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있습니다. 신축, 새로 짓거나 그 다음에 정축, 예를 들어 3층에 4층으로 하나 더 올리거나 정축, 개축, 재축, 그 다음에 이전하거나 뭐 용도 변경하거나 대수선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이 연면적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자, 연면적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소방안전 선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인 것. 그 다음에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그 다음에 냉동창고. 그 다음에 냉장창고 또는 냉장창고일 때는 반드시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를 선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물은 게 뭐냐면 선임 대상 하나 물었고 선임 기한하고 수행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세 가지를.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거는 답안을 조금 많이 만들었는데 이 기준이 언제냐면 2022년 11월 1일 이후에 건축허가 등 소방 동의를 신청하는 대상 건축물입니다. 요거는 답안에 안 써도 됩니다. 자, 요거는 써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선임 기한 요거는 물어봤는데 그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임 주체. 그러면 이 안전관리자는 소속이 어디냐 이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를 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현대건설에서 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죠? 뭐, 실무에서는 프로젝트 계약이라고 하죠. 어떤 그 공사를 하게, 하나의 프로젝트. 그거를, 이제, 그 계약을 해가지고 사람을 채용을 해서 이제 소방서에 신고를 하는데 언제 해야 되냐고? 소방안전관 선임한 날로부터 얼마요? 14일 내 2주의 시간을 2주 신고하고 소방시설고 착공 신고 시까지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소방시설 착공 신고보다도 이분이 먼저 신고를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만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 수리를 관할 소방서에 거부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뭐냐, 지금 현재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 아직 채용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감리원 배치 신고하고 착공 신고는 지금 해야 돼.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뭐 수리비를 넣거나 배관이 들어가면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때 먼저 이분은 놔두고 이거를 먼저 들어간다고 해서 소방서에서는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통상 소방서에서는 그 담당자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들고 오기 원하는 거죠. 네. 자, 선임기한은 이제 소방시설 착공 신고일로부터 언제까지요? 건축물 사용 승인까지. 자, 요거 이제 물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물은 게, 이 사람이 하는 업무가 뭐냐, 이거죠, 업무. 7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현장에서 먼저 소방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나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관리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축 현장에서는 이제 임시 소방시설을 두게 됩니다. 이 소방시설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임시 소방시설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장에 이래 있다 보면 소방서에서 중간중간 현장에 대한 어떤 경방조사가 나옵니다. 그때 찾게 되는 게 이제까지는 그 건설 현장의 그 회사에 안전관리팀이 별도로 있어요. 또 안전관리팀 직원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나오게 되면 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관들을 안내를 해서 지금 현재 임시 소방실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고 하는 것을 다 설명을 하고 이제 하는 업무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 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설 현장에서 그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러고 또 훈련도 해야 됩니다. 뭐 소화기 불을 이렇게 지펴놓고 소화기로 불을 끄는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물로서 불을 끄는 이런 훈련을 다 어디 소방 계획서를 작성해서 몇 월 달에는 어떤 걸 하고 몇 월 달에는 어떤 걸 이렇게 교육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그거를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기 대응 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도 해야 됩니다. 예. 요 업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기 취급. 이제 현장에서도 보면, 특히 겨울에 보면, 이 근로자 추워가지고 막 불을 막 뗀단 말입니다. 그죠? 그 화기도 취급에 감독도 하고, 그러고 화재 위험 작업 이런 게 있습니다. 용접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위험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소방안전관리자한테 허가를 받고, 그죠? 그러고 관리자가 해도 좋다는 것을 해주면, 그러고 거기 잘하고 있는지 또 관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밖에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이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도 이제 이분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임 대상, 선임 기한, 수행 업무 3가지.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 문제 잘 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 누설 경보기에 대한 법에 대한 문제를 냈는데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있는 시설이 되고, 이제 문제를 냈는데, 설치 위치하고, 경보기 설치 위치하고, 이 수신부의 음량하고 음색에 대한 것을 질문을 했네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어떤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가스 누설 경보기 아닙니까? 이 가스 누설 경보기에 정의를 써주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 가스 누출을 금지하고, 그죠?
경보를 발하여서 화재 또는 폭발 또는 중독 사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경보장치다 이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었던 것이 뭐냐. 연소기 주위에 경보기 설치 위치를 물었습니다. 이 화재안전 기출 기준에서는요, 가스 연소기 중심에서 몇 메다요? 8m 이내에 반드시 한 개 이상 설치를 해라. 만약에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LPG 아닙니까? LPG 같은 경우는 4m 이내에 설치를 해라. 그 다음에 이제 LNG를 사용하게 되면 천장에서 탐지부 하단까지 0.3m 이하에 설치를 해라. 만약에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LPG일 경우에는 바닥면에서, 왜? 까랑기 때문에 바닥면에서 상단까지 0.3m 이하에 설치를 해라. 지금 현재 이 부분은 LPG는 우리 옛날에 제가 건설 현장에 90년도에 건설 현장에 있을 때는 LPG를 사용했었어요. 그때는 이 주방이 바닥 쪽에다가 이게 탐지기를 설치했었는데 지금은 공동주택의 가스 공급이 전부 LNG이기 때문에 이제 다 이렇게 뭐 천장에 설치를 하거나 그렇게 천장에서 0.3m 이내에 이렇게 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치 선정이 고려 장소 이렇게 설치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연소기 등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고 잘 보이는 장소에 경보기 설치해라. 그러고 이상 확인 등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를 해라. 그 다음에 설치 및 또 재설치, 고장이 나면 재설치가 용이한 장소에 또 설치를 하고, 제일 중요한 가스 누설을 잘 탐지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설치하고, 그리고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를 해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공을 할 때 감리하고 그 위치를 먼저 정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동일한 딱 위치에 딱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신부의 음량 및 음색. 이건 몰라도 주변에 어떤 그거하고 구별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는 음량하고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돼야 된다. 그리고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이다. 이 70dB 같으면요,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네, 상당히 시끄러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쓰자면 고려사원에서 세탁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요즘은 뭐 세탁기 위에 또 뭐 이렇게 일체형이 또 나오더라고요. 밑에서는 세탁하고 위에서는 건조하는 일체형의 뭐 건조기, 그 다음에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등 다른 기기의 소리와 혼동되지 않을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제품들이 전부 다 좋게 나와가지고 세탁기랑 냉장고, 특히 이런 거는 거의 소음이 없지 않습니까? 에어컨도 너무 조용하고, 세탁기 들어갈 때도 좋은 거 쓰면 너무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일러가 돌지 않습니까? 보일러 핑 돌 때 그 작동 소리와 혼동되지 않을 것,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른 소음과 명확히 구별되고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이라는 것, 요 문구를 꼭 들어가줘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법 문제이기 때문에 법 문제보다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이 문제도 좋았던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이렇게 보면 의외로 자주 나와요. 이 문제가.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과 적용 건축물에 대해서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가 구조안전의 확인이고, 그 다음에 이 적용 범위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있습니다. 자, 이 적용 기준은, 그죠? 먼저,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라든, 확인 대상은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 구조안전을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건축하거나 또는 대수술하거나 할 때는 이 구조안전을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요? 설계자는 구조안전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건축주, 이거는 건축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서를 받아서 착공 신고할 때 이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또는 대수술하러 갈 때는 적용 완화를 요청할 때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허가권자에 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 건축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그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 건축물 한번 볼까요? 하면 2층 이상의 건축물은 구조안전을 다 받아야 되네요. 만약에 이 건축물이 나무를 지었다, 목구조다 이렇게 됐을 때 3층 이상일 때 반드시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되게 돼 있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러면 거의 뭐 보통 건축물은 단층짜리 건물 말고는 거의 구조안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연면적이라면, 예를 들어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1층이 100제곱미터, 2층이 100제곱미터 하면 200제곱미터 아닙니까? 그 연면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받아야 되네요. 만약에 나무를 짓는 건축물일 때는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리고 이 건축물의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그 다음에 이 천막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내진 대상을 하는 건축물 내용이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만 외워놓으면 이 부분은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는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다 외우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둥하고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입니다. 건축물은 구조안전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누가요?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건축물일 때는 또 구조안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것.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설계라든지, 그리고 특수한 시공, 특수한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서 고시하는 구조된 건축물, 반드시 구조안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됐는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도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현재 물어본 거예요. 제외 대상은 그 답안 쓸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죠? 그래, 건축구조기술사가 참고적으로 이 부분 내가 적은 겁니다. 확인자의 자격을 보면,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한 대상은 6층 이상 건축물이라든지, 특수구조,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사 있잖아요. 건축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소규모 건축물. 만약 건축구조기사가 안 봐도 되는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가 이렇게 확인을 해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답안에 쓸 이유가 없습니다. 예. 이 문제도 잘 쓰셨으리라 생각하고,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잖아요. 8번 문제는.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정식 포소화 설비의 방출 기구 중에서 하나인 고정포 방출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2형을 물어, 2형. 예. 1형, 2형, 특형, 그죠? 이래 있는데, 거기서 세 가지를 물었네요. 그러면 세 가지를 반드시 순서대로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베이퍼실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그 베이퍼실의 재질은 어떤 거냐?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고정포 방출구에 점검을 할 때 일상적인 점검 사항이 어떤 거 있냐, 이 세 가지를 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있는 고정포 방출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베이퍼실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정의를 먼저 써주고 들어가자는 것이죠. 자, 고정포 방출구의 이형은요, 방출된 포가 어디요? 반사판에 의해서 탱크 벽면을 타고 흘러 들어가서 이 유면을 덮을 수 있는 구조 기구를 갖는 방출구를 말합니다. 이형이. 그럼 베이퍼실은 뭐냐? 평상시에 저장 탱크 내부하고 외부 배관을 차단하고 화재 시에는 개방되는 파쇄성 차단판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베이퍼실을 왜 설치하느냐 물어봤으니까 이 설치 목적은 제일 큰 거는 1번입니다. 1번. 주된 이유가 포 방출을 통한 그 유전기가 대기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베이퍼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죠? 내부하고 외부를 차단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전기가 빠져나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함으로써 화재라든지 폭발이라든지 대기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이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 다음에
배관 내부로 유전기가 유입된 후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배관을 타고 발생할 수 있는 백파이어, 역화, 이 역화를 또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베이퍼실을 설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유전기 접촉에 따른 배관 부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평상시에 유전기를 차단하고 화재 시에는 이 포가 이렇게 방출하는 그 압력이 있습니다. 압력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포를 원활하게 방출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질은 어떠냐? 딱 보면 뭐 잘 깨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보통 유리를 하는 게 되는데 유전기에 반응하지 않고 내식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정 압력에서는 깨끗하게 깨지거나 찢어지는 재질로 해라. 그래서 실무에서는 유리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유리를. 그리고 합성수지 필름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얇은 알루미늄 박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베이퍼실은 재질은 거의 유리를 많이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본 게 이제 고정포 방출구, 그죠? 이형의 그죠? 점검사항이 어떠냐, 어떤 게 있냐. 자, 베이퍼실은 이 베이퍼실이 또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만약 균열이 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깨지지 않았느냐, 깨져버리면 파손되면 유전기가 빠져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화재 폭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죠? 변형 또는 탈락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유전기가 만약에 누출된 그런 흔적, 뭐 기름때라든지 변색 이런 것들이 없는지 보고 유관 점검을 통해서 그죠? 점검창이 오염되거나 파손되지 않은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를 하는 공기 흡입구에는 포 형성을 위한 공기 흡입구가 이물질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조류 둥지 등으로 막혀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방출구 본체 및 디플렉터는 외부 충격이나 기후로 인한 본체의 변형, 균열, 부식 여부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디플렉터 탈락이나 손상 여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배관 연결 및 지지 상태, 뭐 포 수용액 이송, 배관의 지지 상태가 견고한지, 이런 연결 부분에 또 어떤 뭐 누수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다 유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고 정기 점검은 1년에 한 번은 꼭 정기 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라. 이 문제 조금 많이 어려웠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분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어렵습니다. 이 자동차 극기 댐퍼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그 자동차 극기 댐퍼의 문제이죠. 성능 인정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있는 내용을 물어서 이 문제는 많이 어려웠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용품은 성능 인정 대상 소방용품이 있고 형식 승인 대상 소방용품이 있는데, 여기서 자동차 극기 댐퍼는 성능 인정 대상 소방용품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품에, 그죠? 성능 인정 및 제품 검사 기준에 있는데,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뭐를 물었어요? 댐퍼의 재질하고, 그 다음에 댐퍼의 작동 성능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에서 키워드가 뭡니까? 자동차 극기 댐퍼지 않습니까? 이게 정의를 써주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만약 제형구역하고 옥내 사이의 차압을, 압력 센서 등을 감지해가지고 제형구역에 공급되는 풍량을 조정해서 차압을 제어할 수 있는 댐퍼다 해서, 우리 기존에는 차압을요, 최소 차압은 40파스칼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 최대 차압은 110뉴턴 이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하를. 자, 이 40파스칼 이상이 나오게끔 이 날개를 조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이제 조절이 되고, 여기 이제 날개가 들어갑니다, 날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날개가 이렇게 개방을 이렇게 닫아주고, 더 많이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면서 이 압을 맞추는 게 자동차 극기 댐퍼라는 것이죠. 요 댐퍼의 재질하고 작동 성능을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댐퍼는요, 그죠? 환경,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일단은. 그 다음에 이 댐퍼의 재질, 그 두께가 있잖아요. 여기 날개, 그리고 후레임 이런 거 최소 1.5m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돼야 되고, 이제 어떤 걸 쓰느냐. 열간압연 연강판이라든지 강대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제 중에서 A6N01T5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화전전 자동차 극기 댐퍼 성능 인정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A6N 이렇게 딱 써놨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풀이를 했습니다. A6 과연 이게 뭐냐 이거죠. A라는 것은 뭐냐면 알루미늄 합금을 이야기합니다. A. 그리고 6N 그죠? 0이는요. 뭐냐면 이거는 마그네슘하고 실리콘을 중성부로 하는 6000계열 합금을 말합니다. 합금. 그 다음에 이 T5는 뭐냐면 열 처리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열 처리 방식으로서 이제 압출한 후에 고온에서 냉각을 시킨 후에 인공 CO 처리를 해가지고 강도를 높인 상태를 T5라고 합니다. 이런 걸 사용해라. 두 가지를 사용하라는 거죠. 두께는 1.5mm 이상이 되고. 어렵지요. 괜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댐퍼에 사용되는 재료는 부식 방지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내식성 있는 자재를 사용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부식이 방지되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이 재질을 보면 이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작동 성능을 또 물어봤는데요. 작동 성능은 이렇습니다. 댐퍼의 작동 성능은 작동 시험이 있고 개폐 작동 성능 시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동 시험. 부속실 모형의 출입문이 닫힌 시점부터 차 범위 중에서 최대값. 그 최대값이 40파스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값하고 40파스칼로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이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고 10초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 평균 시간이 10초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출입문이 닫힌 시점부터 10초 이후에는 차 범위로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 차압 40파스칼 이상을 유지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폐 작동 성능 시험은요, 최대 사용 풍압 상태에서, 그죠? 댐퍼가 기동 후에 차압 적정공에 가해지는 압력을 차압 범위의 최소값 이하 및 최대값 이상으로 5회 반복해가지고 하여 변화시키면서 댐퍼 날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댐퍼 기동을 이제 하는 것을 정지시켰을 때, 댐퍼 날개가 원활하게 닫히는지, 폐쇄 상태로 닫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좀 어려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이고 출제가 잘 된 문제입니다. 다공성 물질이라고 비다공성. 말 그대로 다공성이 뭡니까? 다공, 만을 닫자. 공간이 많다는 성질의 거라는 거죠. 이런 거. 이게 다공성입니다. 이렇게 뻐끔뻐끔하게 이렇게. 밀도가 아주 낮은, 이런 고체 물질이 아주密도가 꽉 찬 물질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화염 확산도가 빠르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건 상당히 좋은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유. 먼저 개념을 보시면 다공성 고체 물질의 화염 확산은 산림의 잡목이나 목재 부스러기와 같은 다공성 고체 물질에서 발생하는 화염 확산으로 고체 표면으로 화염 확산이 아닌 어디로 고체 내부로 화염이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 자, 이게 개념이고. 그럼 이 화염 확산을 하는 결정 요인을 보면 다공성이 아닌 비다공성 고체 물질은요, 이 가열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열거리에서 결정되고, 다공성은요, 용적 밀도에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아까 얘기한 가열거리가 뭐냐, 이게 가열거리입니다. 가열거리. 비다공성은. 그런데 다공성 고체 물질은 이 로비, 이게 이제 밀도인데요. 이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런 수식을 써주고 설명을 해주면 상당히 고급적인 답안이 되겠죠. 예. 그래서 다공성 고체 물질 화염 확산 속도, 얇은 재료의 수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 얇은 재료, 두꺼운 재료를 기준으로 할 때 이 두께가
2mm를 기준해, 2mm. 2mm 미만이냐? 그럼 얇은 재료다. 2mm보다 이상이 되게 두꺼운 재료를 하는데, 얇은 재료, 2mm 미만의 얇은 재료를 했을 때는 이 V가요, 속도가요,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로비, 그죠? 로비. 밀도 곱하기 C는 비열이고, L은 그 재료의 두께입니다. 두께. 그리고 TIG, 이거는 이그니션 템퍼러처에서 발화온도입니다. 발화온도. 그리고 TS는 뭐냐면 surface temperature 해가지고 재료 표면 온도를 말하고, 그거 분에 Q 도트 2 프라임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Q 도트, 예. 순연료입니다. 여기서 Q 이렇게 에다가 도트 점 쳐놓고요. 그 다음에 2 프라임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도트는 속도를 의미하고, 이거는 단위 면적당 이래 됩니다. 만약 1개면 단위 길이당, 2개면 단위 면적당, 3개면 단위 체적당 이래 되겠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속도, 순연료입니다. 순연료에다가 델타 F가 뭐냐면 재료의 가열거리, 얼마나 가열된 거리냐, 이걸로 나타내는데, 이거 자체가,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TIG입니다. small TIG, large TIG, small TIG, 예, 발화시간입니다. 발화 시간. 그래서 TIG는 발화 시간은 얇은 재료일 때는, 그죠? Q 도트 2 프라임에다가, 그죠? 로 CA에다가 TIG에다가 마이너스 T 뭐한데 TS. 요 수식이라는 거죠, 요 수식. 요 수식이니까 이게 반대로 돼 있으니까 TIG가 밑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이걸 반대로 해버리면 TIG. 그거에, 그래서 TIG분의 델타 F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수식에서 보면 화염 확산 속도 V는요, 이거, 로비. 그래서 화염 확산 속도는 로비분의 1, 2다. 이게 밀도라는 밀도. 그죠? 고체 물질, 용적 밀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수식에서, 그죠? 용적 밀도에서 수식이 이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공성 고체 물질이 비다공성 고체 물질보다 용적 밀도가 낮기 때문에 화염 확산도 빠르다. 이 말이 뭐가 아닙니까? 이 속도하고 용적 밀도하고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용적 밀도가 지금 다공성은 밀도가 낮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거 뻐끔뻐끔한데 이렇게 되면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빨라지지. 맞잖아요. 반비례 관계니까. 이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그래서 다공성 고체 물질이, 그죠? 비다공성보다도 용적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죠? 화염 확산도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내지 말고, 그러면 이게 소방에서는 어디서 선정하냐, 그죠? 그래서 소방 실무의 내장재 선정을 할 때, 이 내장재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다 내장재지 않습니까? 내장재를 선정할 때는 다공성을 해야 될까요? 비다공성을 해야 될까요? 불이 잘 안 타야 되니까 비다공성 고체재를 사용해야 되겠죠.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 관성하고 열 용량이 큰 재료를 섬을 통해 가지고, 그죠? 화재 성장 속도를 지연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열 전도도가 낮은 재료를 선정해야 된다. 그걸 이제 그래프를 제가 그려봤는데, 요 지점에서 이제 발화가 됐단 말입니다. 발화가 되면 화재는 알파 T의 자석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장기, 최성기, 감속이 되는데, 이게 시간이지 않습니까? 시간을 늦춘다는 거지. 그래서 화재의 성장 속도를 지연을 할 수가 있다. 내장재를 이런 재료, 비다공성 재료를 선정하거나, 열 관성하고 열 용량이 큰 재료를 선정하거나, 열 전도도가 낮은 재료를 선정하게 되면, 화재는 발생했는데 성장 속도를 지연을 시키게 되면 피난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명 안전하고 건물의 손괴도 늦출 수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장재를 이런 걸 써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출제했던 분이 단순히, 그죠? 여기서 요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방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소방의 중요한 게 뭐냐?
이 내용까지 요구하면서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11번 문제. 이 문제는 10점으로 내기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인데 25점으로 출제되었으면 좋았을 문제인데 뭐 10점으로 이제 출제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어느 정도 공부한 수험생이면 이 문제는 뭐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유도 문제이기 상당히 좋은 문제였다. 유도 문제는 맞추면 이제 10점짜리 10점을 주기 때문에 1교시는 이 문제를 선택을 해서 썼으면 높은 점수를 받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이래 나왔습니다. 오리피스에서 이제 유량 공식을 줬습니다. 유량 공식이 이겁니다. Q는 이 출제인이 줬습니다. C 곱하기 A에다가 루트 2G 곱하기 감마2분의 감마1 마이너스 감마2 H 이것을 유도하고 이제 먼저 요걸 유도하고 그 유량 공식을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제연설비까지 갔네요. 제연설비의 누설량 Q는 0.827A 루트 델타 P임을 유도하라고 이 두 가지를 유도하라고 지금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거기서 조건을 주었었습니다. 유동계수 0.64, 온도는 21도라고 딱 주어졌네요. 네, 이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가 실내고 여기가 실외라고 보겠습니다. 어떤 이 벽체가 있고, 그죠? 이제 이 계급을 통해서 이제 바람이 쫙 나갑니다. 이렇게. 연기든지 바람이든지 나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 계급부가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 크기의 이제 계급부인데 바람이 빠져나갈 때는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고 요 정도 크기로 빠져나가더라고요. 요 정도 크기로. 이렇게 수축돼서 빠져나가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여기가 1지점이고 여기를 2지점을 잡았습니다. 2지점. 자, 요 지점하고 요 지점에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게 되면 요 좌항에서는요. 감마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버연자성 플러스 Z1은 이쪽 감마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V2 자성 플러스 Z2. 자, 이 위치와 위치 Z1하고 Z2 위치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자,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때 V1 속도는 거의 0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0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Z1, Z2가 같으니까 이 부분은 날아가고 V1이 제로니까 여기 날아가네요. 그죠? 그러면 좌항에는 보면 감마분의 P1만 남게 되고 우항에는 감마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V2 자성만 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감마분의 P2 우항에 있는 것을 좌항으로 넘기면 감마분의 P1 마이너스 P2가 되죠. 그리고 우항에는 2지분의 V2 자성이 남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V2로 하게 되면 V2를 놓고 이제 2G를 넘기고 V로 하면 이 자성을 하면 이 루트 채워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V2는 루트 2G 감마분의 P1 마이너스 P2 여기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되겠죠. 여기서 이제 계급을 통과하는 유량에서 이 수축계수는 저기 CC라고 했는데 CC Co-efficient contraction 이래가지고 수축계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A분의 A'다. 이 말이 앞에 가보면 원칙은 계급의 크기가 이건데 이만큼 수축돼서 나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A분의 A'라는 이게 수축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수축계수를 하게 되면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는 그죠? CC 곱하기 그죠? A는 A-는 CC 곱하기 이렇게 됩니까? 요 A-는 이거 넘겨버리면 CC 곱하기 A 되겠죠. 그죠? 자, 요게 수축 계수고, 여기서 이제 속도 계수, CV, velocity contraction, CV, 속도 계수는요, 여기 보면, 속도 계수 저희가, 원래 여기서 보면 유동 계수가 0.64 주었으니까, 유동 계수는 C는 수축 계수 곱하기 속도 계수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 계수를 적용을 해준다는 거죠. 왜? 유동 계수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속도 계수를 적용하게 되면, 원래 연속의 방정식이 Q는 그죠? CV거든요. 그죠? Q는 CV인데 이 C 이게 이제 유동계수인데 이 C에다가 CC 곱하기 CV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CV 곱하기 CC에다가, 그죠? 곱하기 A가 되는 거죠, A. 거기에다가 V2가 되는 거죠, V2. 자, 그렇게 되면, 요게 뭐냐면 C라는 거죠, 수위. 유동계수 C라는 거죠. CA V2다. 그래서 CA V2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지금 현재 유랑 공式구하려 했으니까, 유랑은 CA V2인데, 이 V2에다가, 그죠? 앞에 했던 요걸 잡아야 돼요, 요거. 이 부분을 삽입을 하게 되면, 루트 2G 감마1의 P1 P2 되겠죠, 그죠? P1 P2 되는데, 여기서 이 P는, 그죠? P는 감마 H입니다, 감마 H. 감마 H이기 때문에, 감마2분의 감마1 마이너스 감마2. P1 P2는 감마1 마이너스 감마2 H가 유도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요까지 이제 유도가 됐고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재연습에서, 그죠? Q값을 구해보자는 거죠. 재연습에서 누설량을 유도해보면, 조건은 21도로 주어졌지 않습니까? 21도에서 공기의 비중량을 구한 후에 Q에 대입한다. 자, 감마는 로지입니다. 감마는 로지이기 때문에 밀도는요. 밀도 이거는 RT분의 PM입니다. PM. 밀도는 PM인데 여기서 R은 기체 상수고 이거는 규정값입니다. 0.082. 예. 요 T는요.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그래서 절대 온도에다가 이 섭씨 온도를 이제 대줘야 되는 거예요. 섭씨 온도 바꿔보려면 그죠? 21. 그 다음에 압력은 1기압일 때, 그리고 요거는 공기의 분자량입니다. 공기의 분자량은 29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G하면 이게 1.2, 요걸 계산하면 1.2G가 나오거든요. 1.2G. 자, 그래서 이 1.2G를, 그죠? 여기다 잡아야 되는 거죠. 감마. 요 앞에서 보면, 요 감마 있지 않습니까? 감마. 여기. 여기에다가 이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2G분의 2G 곱하기 델타 P다. 자, 요거를 GG 약분되고, 이제 루트, 그죠? 1.2분의 2를 하면 이게 1.29 계산하면 1.29가 나옵니다. 그래서 1.29 앞으로 나가서 1.29의 CA 루트 델타 P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C 값은 주어졌지 않습니까? 유도계수 0.64 주어졌으니까 1.29에 곱하기 0.64 A 루트 델타 P. 요거를 계산하면 0.827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0.827 A 루트 델타 P가 유도된다. 네, 이 문제도 좋은 문제고, 시험장에서 실질적으로 10분 내에 이 문제를 풀이하기가 만만치 않았던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10점으로 출제를 했더라고요. 문제 자체는 좋은 문제고, 이 문제는 거의 학생들이 다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시급 문제인데, 빗물 침투에 의한 탄화칼슘. 일단 이 탄화칼슘이 몇 류인지 모르게 되면 이 문제를 선택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이 탄화칼슘은, 탄화칼슘이 물을 만나면 문제가 되네? 이렇게 감이 딱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화칼슘이 뭔지 몰라. 그 물을 만난 검수성 물질은 우리가 삼류거든요. 삼류 같다. 삼류가 써주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자, 일단은 탄화칼슘이 제3류 유효물입니다. 그리고 검수성, 물하고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정수량은 300kg입니다. 이 탄화칼슘이. 자, 여기서 이제 물은 게 화학 반응식, 그 화재의 위험성, 저장 및 소화 방법, 이 세 가지를 물었단 말입니다. 자, 먼저 화학 반응식을 보면 CaC2가 탄화칼슘입니다. 탄화칼슘이 물을 만나면 아세틸렌이 생성되네요. 이거 상당히 연소 범위가 넓은 거거든요. 이거 보면 이게 LFL이고 이게 연소 상황기 UFL이고 이 부분이 연소 범위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넓다고요. 이게 아세틸렌은 2.5에서 81로 엄청 높은 위험한 물질이라는 거죠. 이 아세틸렌이. 그 탄화칼슘이 물을 만나보면 아세틸렌 가스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수산화칼슘이 생기고, 또, 몰당 27.8kcal라는 이런 열이 발생이 되네요. 이게 문제가 되겠다, 그죠?
그리고 이 아세틸렌이 또 산소와 만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또 전기가 발생이 되네요. 이산화탄소 생기고, 피난도 문제가 생기겠네? 이거 이제 감이 오는 거죠. 그죠? 자, 이거를 말로 풀면 위험성을 물어봤으니까 이거를 이제 위험성을 써주면 됩니다. 자, 탄화칼슘은, 그죠? 물과 만나면 이렇게 발열 반응을 한단 말입니다. 발열 반응. 플러스니까 발열 반응. 마이너스면 흡열 반응이 발열 반응을 하고 이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해 시게 돼요. 이 아세틸렌 가스가 어떤 이 반응에 의해서 폭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알아보니까 320도씨 이상일 때 발화해 버린다는 거죠. 이 아세틸렌, 탄화가스이 물을 만났는데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돼 버리네요. 그 다음에 이 아세틸렌이 산소와 만나가지고 다량의, 그죠? CO2하고 전기가 발생이 돼서 피난 장애를 이제 유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위험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아세틸렌 위험성을 보면 이 연소범위가 말씀드린 2.5에서 80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넘어가지고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기압 이상 할 때는 이 불의 폭발을 해버리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위험한 것을 그러면 저장하고 이제 소화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저장할 때는 기본적으로 화기에 피해서 저장하고 밀봉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 탄화칼슘은 공기하고 수분 접촉이 안 되게끔 밀봉하고, 그러고 아주 차고 어두운 냉암소에 보관하는 걸 원칙을 하고, 그 다음에 소분 작게 나눠서, 이 아세틸렌의 탄화칼슘의 지정수준이 아까 제가 300kg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분해서 저장을 하는데, 이 담는 용기는요, 구리라든지 구리합금 용기는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탄화칼슘은 허가된 지정 장소에 보관하고, 그리고 위험 안전관리자 EPA에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화를 분할할 때는 이 탄화칼슘은, 그죠? 물을 뿌리면 절대 안 돼요. 주스 소화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을 만나면 지금 아세틸렌 앞에 위험성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특수하게 마른 모래, 건조사라든지 금속 화재용, 그죠? 소화액제라고 드라이 파우더라고 있습니다. 드라이 파우더. 이거로 이제 질식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삼류염은 금수소 물질이기 때문에 물을 뿌려서 소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금속 화재는 분말 소화액제나 건조사로서 소화를 해야 되는구나. 그 내용은. 그래서 요거는 탄화칼슘 몇 년인지 알았으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은 접근할 수가 있었는데, 저게 몇 년인지 몰라서 조금 이것도 선택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청에서 발표한 그 성능 위주 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전기차 화재가 좀 많이 발생이 되니까 거기서 전기 자동차 주차구역 또는 그 충전 장소를 지하에 설치를 할 때, 그죠?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에서 전기 충전 장소를 설치할 때 보통 주차 램프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이제 그 근처에다가 이제 확보를 하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하 주차장은 준비 작동 스프링클러에서 이제 습식 설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그리고 전기 자동차 충전하는 그 구역에는 감지기도 열 감지를 사용하니까 연기 감지를 사용하도록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헤드 간의 간격도 2.1m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K팩터 값이 보통 80이거든요. 표준이 80인데 115 이상인 아주 큰 물방울로 이렇게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뀐 게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하에 만약에 설치할 때 고려 사항을 설명하라 이랬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충전소를, 그죠? 지하에 설치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지하 주차장이 층고가 낮습니다. 그죠? 낮은 층고하고, 층고는 낮은데 아주 이렇게 넓은 에어리를 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생각해보면 아파트가 막 1동부터 쫙 해가 뭐 20도까지 있는데, 지하 주차장은 다 밑에가 다 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청고는 청고는 뭐 한 6m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밀폐공간이잖아요. 밀폐공간. 그래서 화재가 발생되면 연기 확산이 상당히 빠르더라는 이야기예요. 연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차량이 화재가 발생하면 다 유리화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연기도 많은 연기가 발생하고 그것도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그걸 해보면 압니다. 그거 핫스모크 테스트를 실제로 제가 현장에 해봤는데 연기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과충전하게 되면 그죠? 열폭주라는 게 있습니다. 열폭주가 발생해가지고 연소 확대가 발생이 되고 그 화재가 발생할 때 제일 문제가 이제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들어갈 수가 어렵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SK 그쪽에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지하 4층에 한 부분에 그 축전지실이 있었는데 그 축전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연기가 시커먼 연기가 엄청 뿜어져 나왔거든. 그래서 소방대가 진입을 못했었어요. 구조도 위치도 모르고 해서. 그래서 우리 직원이 그 소방관 옷을 입고 다 이거 장비를 갖추고 해가지고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방대가 뒤따라가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지고 그 지하 4층에 가서 물을 계속 뿌렸는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이 그 배터리에서 불을 껐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거기서 또 불이 번져 나오고 해서 뭐 차량 한 대를 이렇게 불 끄는데 뭐 7시간, 8시간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차를 아예 막을 해가지고 그 물에 잠가버리고 그렇게 불 끄고 아니면은 장비가 생겨가지고 차 밑으로 이렇게 뭘 잡아여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로 물 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장비도 개발되고 이랬는데, 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재 안전성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 및 기준 수립 강화가 또 필요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죠? 근데 뭐 지하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어떤 사항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느냐, 이걸 출제인이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서 집 표면과 가까운 층에 그 지하 1층에 설치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지하 1, 2, 3층 쫙 있으면 지하 1층에 설치하라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한 개층의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뭐, 지하철 주차장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5,00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상이고, 주차 램프가 2개 이상인, 그죠? 지하 주차장이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저쪽으로 들어오고, 이런, 했을 때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적용해라. 여기 이제 원래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 습식 스프링클러를 이제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동파 방지 어려운 대상은 개선된 준비작동 지휘 이렇게 했네요. 표현을. 이제 넌인터널하고 부합식을 적용하고 주차램프 위치를 기준으로 구역별로 방화구역 하거나 1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드렌치 설비를 검토하라 이렇게 되네요. 사실 뭐 지금 요 부분은 이제 소방청에서 좀 유예가 되는 부분이고 이게 3면을 이렇게 방화구역 하라는 부분을 이제 요건 지금 유예 상태고 1시간 이상 작동한 드렌치 설비를, 수막 설비를 검토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차량 출입구. 그러니까 램프 아닙니까? 주차 램프 인근에 배치하고, 그러고 건축물 내부와 연결된 출입구로부터 이격 떨어져가지고 피난 등으로 지장이 없을 거. 사람들이 다 이제 계단실을 통해서 이렇게 지하에서 이제 위로 이제 피난하는데 가능하면 그런 그 출입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설치를 하라는 이야기,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직상부의 배관, 그리고 전선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전기차를 주차한 그 위로 이렇게 배관이나 전선 등이 지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되, 만약에 부득이하게 설치될 경우에는요, 그 배관 보온재를요, 난연대 이상의 재료로 설치하거나 마감 처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면 그 전기차, 자동차 그 주차구역 그 위로는 안 가는 게 가장 좋겠어요. 아예 그렇게 시합을 그릴 때, 삽드라이빙 할 때 아예 그 피해서 가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전기차 충전구역에 거기는 항상 CCTV를 탁 비춰가지고 24시간 그죠? 방재센터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11쌍 카메라하고 CCTV를 설치를 하라. 그런 이야기고. 6번째, 전용의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와 방수기구함을 설치를 해라. 그래서 이제 65회 이상에는 방수구하고 이제 방수기구함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 방수기구함에는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용 표시한 표지도 부착하고 그리고 이 방수구는 상구형으로 설치하라는 거예요. 상구형. 호스든 2개 이상. 관창도 비치를 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질식 소화포. 아까 가해물 산소 점화원. 그죠? 산소만 차단시키면 불을 끄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그 차를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는 그게 7m, 12m 질식 소화포를 별도 보관함에다가 비치해가지고,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이동식 하부 주수관차.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차 밑으로, 원래 배터리가 차 바닥 쪽에 있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여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로 물 쓸 수 있는 이거 이동식 하부 주수관차도 비치해라. 그리고 이거는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그죠? 사용 설비지 표지판을 부착을 해서 설치를 하라. 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3번 문제도 뭐 접근하는 데는 공부 좀 됐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139회 소방기술사 1교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